반갑습니다. 제가 이 쿠마리 컨퍼런스에서는 처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제가 오기 직전에 그 한국 분들도 있는데 외국 분들도 있고 해서 한국 분들을 위해서 그 AI를 써서 번역기를 딱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발표 자리 오타가 조금 있더라고요. 원래 본 그 자료는 그 원래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게 아까 문 팀장님 발표한 주제에 이어서 현재 그 IMO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STCW 협약이 지금 개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초점은 그 얼터너티브 퓨얼 오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이 됐던 것들이 각 국가가 계속 얼터너티브 퓨얼 오일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선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몇 개만 지금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2030년 또 31년 정도에는 STCW 협약, 그러니까 선원들에게 적용받는 교육 훈련 기준은 그때 채택이 돼서 또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로 할 얘기는 STCW 협약과 관련해서 SMR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료에 대해서 과거에 논의됐던 것들 어떤 그 경향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SMR이 도입이 되면 언제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연 SMR에 대한 그 추진 탑재된 선박이 입항하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5월 달부터 IMO의 MSC에서 그 뉴클리어 코드, 그러니까 솔라스 협약에 적용받는 뉴클리어 코드가 지금 논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의장은 영국 친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논의는 계속 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50년 넷제로를 하면 과연 무엇이 가장 적절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 대체 연료도 있고 신기술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그 기술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근데 또 SMR하고 MSR은 무엇인지, 현재 해수부 쪽에서는 2030년도까지 그 MSR을 그 활용화하고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또 SMR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는 SM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듯이 뭐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대부분 바람과 뭐 고체 연료들,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기체 연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체 연료죠. 그다음에 또 기체 연료 중에서 유황유, 그리고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상선은 없는데 현재 8척 정도의 SMR이 탑재된 러시아 그 북극 항해를 항해하는 그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 SMR이 탑재된. 그리고 주로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저희가 그 디젤선이 나오면서 사실은 석탄선에 있던 화부들이 한 50% 줄었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912년도에 그 디젤 상선이 최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연료유가 계속 바뀌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유가 이제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 과정들이 필요한지,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기관사들에게 이제 교육하거나 항해사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연료유는 기관사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잘 아시듯이 마폴 협약이 그 영국의 그 남부 쪽에서 토리캐니어가 침몰하면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항함유량에 대한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그다음에 듀얼 퓨얼
엔진도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그 2023년도에 그 에미션 트레이딩 시스템이 배출 거래제가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전반적인 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디카보네이제이션 하면은 대부분 뭐 액화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뭐 이게 주로 지금은 다뤄지는 핵심 연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차세대로는 소형 모듈 MSR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MSR을 탑재한 선박들은 있었는지 역대적으로는 상선은 4척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사바나오, 그 NS는 뉴클리어십입니다. 앞에 그다음에 독일 거 오토한이라는 선박도 있었고요. 저 선박이 가장 긴 항해를 했고 오랫동안 많은 항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된 선박은 이 지금 무슈호입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여객선이자 화물선이었는데요. 이 배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방사능이 누출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던 게 선장님도 계시고 기관장님 기본적인 선박의 직급 체계가 있었는데 그 원자로를 담당하는 그 엔지니어가 선장님보다 월급이 9배 많았습니다. 9배.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 그 선박에서 많이 다퉜답니다. 그게 가지고 이게 아마 향후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분들의 월급을 잡을 것인지. 근데 제가 아까 PT에다가 넣었다가 지웠는데 사실은 지금 러시아는 지금 한 8척 정도 세빙선을 하는데 월급이 얼마 되냐 했더니 한 일반 상선보다는 한 1.4배 내지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학 논리를 하면 뭐 DID라는 걸 사용하는데 자기 GDP 각 국가의 GDP상 월급이 얼마냐 따져봤을 때 만약에 원자로 관련된 분들이 러시아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뭐 지금 정도는 선장님이 우리나라는 뭐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2천이 조금 덜 받는데 한 달 월급이 한 2,500 뭐 이상 되겠죠. 지금 그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MSR 또는 SMR 뭔 차이냐면 얘는 용융염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방사능 물질입니다. 얘는 그 방사능이 누출되면 바로 그냥 냉각제가 그 소금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다음에 SMR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방사능 누출 그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솔라스 협약의 제8장 뉴클리어 코드 자체는 PWR 가압형 가압 수류형으로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SR하고 SMR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연료 봉을 가는 게 MSR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1.5년, 길게는 5년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꼭 반대로 얘기했네요. MSR이 거의 25년, 선령이 다 갈 때까지고요. 얘는 한 5년 정도, 짧게는 1.5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체 주기를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그 SMR은 5년 정도, 근데 작게는 1.5년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MSR이 되겠고요. 이게 큰 차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대 돼가지고 40년까지 하는 지금 현재 개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본다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사전 조사를 했는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6.7년. 그러니까 SMR로 선박을 지었을 때 벌크선은 손익분기점이 6.7년, 그 컨테이너선은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자료에 따르면 여기는 지금 18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제 이익을 보는 게 되고요. 이게 어떤 자료들 봤냐면 기관실이 줄어들고 화물칸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화물량이 늘어난 것까지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MR을 할 때 그럼 어떤 장비들이 좀 더 설치가 돼야 하냐
할 때 연료 피복이나 1차 냉각제 회로, 그다음에 냉각제 배관, 그다음에 원자로 파쇄 이런 장치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는요. 저희가 IMO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되고 있고요. IAEA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IAEA가 어떤 지금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냐면 해상에서의 라이센싱, 그러니까 해상에서 핵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본인들이 라이센싱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악스, IMO, IAEA가 같이 해서 할 건데 어쨌든 이 주도권은 이쪽에서 가져갈 거고요. IMO가 최초로 그 뉴클리어 코드와 관련돼서는 2025년도에 NGO를 채택을 받아들였습니다. NGO는 이제 자문기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중공업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모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NGO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술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SMR 스페셜 액트가 법이 지금 통과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현재 이 그 지구상에 있는 상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박은 8척 정도가 있고요. 과거에 4척 정도의 상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로 누적 경험 자체가 400건이 있습니다. 제일 앞서 있는 국가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어제도 사실 이거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 국제협약상에 그러면 누클리어 10이 입항이 가능한 거야? 안 한 거야? 라고 됐을 때 가장 저희가 IMO 이전에 유엔에서 적용받는 건 그 언클로스라고 유엔 해양법입니다. 유엔 해양법에서는 받아들여. 이게 그 뉴클리어 파워 10까지도 포함해서요. 아티클 17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항들이 몇 개 다 받아들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또한 언클로스 25, 211 거기서는 각 국가의 자국에 권한을 주한다. 통항할 때도 부과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양국이 합의를 하면 갈 수 있게끔이 가장 현재까지는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개 다 있다는 게 사실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디젤선입니다. 스크러버 있는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심,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차폐입니다. 이 차폐를 전체를 들었다가 보통 이 선체 같은 경우는 선체 가장 가운데 엔진이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콘덴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원자력 추진 상선의 필수 기기들 무엇이 있는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심이나 가압기, 냉각제 펌프 약간 지금 현존에 있는 선박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물론 증기 기관이 되겠죠. 터빈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컨테이너선에 탑재가 된다면 지금 여기까지 어떤 고민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저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라스 8장의 내용이 1981년도에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솔라스 협약 같은 경우는 군함을 제외하고 원자력 생산에 다 적용되는 건데 이 자체가 현재 MSR도 아니고 SML도 아니고 그냥 가압형이라고 했고요. 이번에 5월 달에 IMO의 MSC에서는 어느 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협약들을 만들어야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가 될 때 비장식 부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내용에 포함되기로 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요. IAEA가 거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특히 IAEA하고 아틀라스 프로젝트하고 제일 근접해 있는 게 로이드 성급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도 그 영국 친구가 그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국이 계속 이 주도권을 가져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떤 선박, 어떻게 현재 규정상으로는 원자력 화물선 안전증서, 안전성 평가 증서 이것들이 만족하면 입항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 평가는 어떤 것들이냐? 피폭량 뭐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면 줄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선박이 그 원자력 추진 상설에 적합한지인데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하다가 잠깐 멈추고 지금 하나오션도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현재는 50메가와트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출력의 선박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가 우리는 그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5,000TU짜리. 그리고 왜 리젝트 되냐? 아까 언클로스도 제가 아까 구엔 해양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이외에 유엔 해양법 이외에 브뤼셀 핵선박 협약이 지금 미발효됐고 건너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상선의 입항 규율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상업적으로도 이제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험들, CLC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PSC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자세히 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가업형이 위주로 논의가 될 거고 이 IAEA 아틀라스 이쪽이 주도권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걸 봤습니다. 어떤 그러면 직급이 필요한지 그래서 본다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기존에 있는 기관사 그대로 있고요. 원자로 개장제어 기관사, 원자로 리액터 오피서라고 제가 명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방호 기관사, 선량 측정인데요. 우리 그 일반인은 1mm 시버트입니다. 그 1년의 피폭량 자체가. 근데 우리 CT 찍으면 8mm 시버트입니다. 근데 여기 작업 종사자는 연간 50mm 시버트인데 100mm 시버트 정도가 되면 이제 그 혈액이 바뀌는 이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관사가 반드시 승선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원자로 SMR은 계속 발전이 돼 있어요. 발전될 겁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30년, 35년 뭐 MSR인지 SMR인지 다 무조건 거의 35년 만들어지는데 STCW 협약은 현재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마저도 우리나라가 많이 주도를 해서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신설이 된다면 여기 말씀드렸지 2개 직계가 신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율운항 선박을 아까 계속 논의가 되는데 그럼 SMR은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냐 이건데 계산을 해보니까 15,000TU 컨테이너 선박이 한 달 동안 운항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여기 그 선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0.5%, 0.8%입니다. 그래서 이걸 든다 해도 기관실 때문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디젤도 안 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STCW 협약을 개정하면 어디에 개정을 해야 하냐? STCW 협약의 5장 여기 특수 선박이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협약의 2장하고 3장, 2장은 항해사, 3장은 기관사인데 이쪽 부분에 조금 더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시급한 건 기술은 발전됐는데 선원이나 거기에 육상, 항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SC도 ISM 코드도 지금 전부 다 개정이 돼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장께서 계속 서두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 그 중에 저는 6가지 훈련을 봤는데요. 원자로 긴급정지, 방사능 누출 오염 등을 해서 6가지 훈련을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했는데 뭐 SML을 둔다면 이런 훈련들까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들이 늦어서 규제들이 없어서 기술은 발전되지만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쨌든 시간 잘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끼는 우리 대학의 차기 에이스이신데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전체적인 요지는 이 교수님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 추진선에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제도 정비,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질문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질문을 한두 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저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김해에서 올라왔습니다만은 한 군데서 이렇게 여러 걸 동시에 해버리니까 좋은 강의를 못 듣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시간도 늦게 됐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이제 하나 희망 사항이고요. 이제 진짜 질문은 SMR은 LNG 선박처럼 어떤 점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나요? 그냥 뭐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예를 들면 저는 기업에서 왔습니다만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적합한 것은 그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저희 나라가 거의 세계 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조선소가 우리나라에 가장 기술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적용받는 것은 넷제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마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요. 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리가 경쟁력이 차폐가 있나요? 원자력 내부 세일이 문제인가요? 사실 어제도 논의가 됐는데 차폐형에 대해서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제일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연료를 교환할 때 그 차폐형으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 자체 기술은 저희 나라 거의 최고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마 더 가면 진지한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좀 끊어야 될 것 같고 쉬는 시간에 더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기조강연에 김진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선박 무인화 관련해서 엔진 쪽은 지금 이제 지금 연료를 쓰는 지금 이제 내연기관 상태로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연료가 바뀌어 나가고 엔진 추진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면 이런 부분이 저는 마스하고도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신지.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 중에 한 장면이 뭐가 있냐면 기관장님이 동시에 선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슬라이드 한 장면 중에 뭘 생각했냐면 전철 있잖아요. 지하철. 사실은 운전을 하시면서 우리는 항해사가 돼야 하는데 기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저는 자동 제어를 이제 전공한 사람인데
항해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선주라면 자율운항 선박을 해서 SMR을 통해서 자율운항 실현시킬 것인지. 근데 성과 자체가 지금 뭐 3천억이 넘어가는 배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화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주거나 화주라면 그렇게 맡기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예. 제 답변 됐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